우선 세 가지 이유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효과라고 볼 수가 있죠.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얘기할 수 있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일론 머스크는 1등 공신이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죠. 그래서 엄청난 금액을 투자했을 뿐만 아니라 선거 막판 한 2주 동안은 필라델피아에서 사실은 매일매일 선거운동을 할 정도로 트럼프의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X닷컴을 통해서도 홍보도 열심히 했고 이러한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미국은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빅테크들에 의해서 어떤 권력의 교체뿐만이 아니라 경제의 어떠한 레짐 또는 체제 재편을 보고 기대하고 있고 바꾸려고 하고 있죠. 예를 들면은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라든지 또는 자율주행이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의 지금 현재의 정부 규제가 과거 패러다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욱더 산업의 발전 속도를 쫓아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어떤 판단 의식을 갖고 있는 거고요. 또는 제디 벤스를 지지했던 피터 틸이라든지 이런 진영에서는 빅테크의 어떠한 지나친 성장 자체가 흔히 말하는 그들은 리들테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타트업을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흐름들을 막고 있다든지 또는 최근에 앤드룰이라든지 팔란티어라든지 미국의 어떤 방산산업에서의 어떤 주도권 다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프라임이라고 하는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이라든지 전통적인 2차 대전 이후에 또는 미국과 소련의 어떠한 냉전 체계 속에서 성장했던 방산산업의 패러다임으로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어떤 권력 교체를 요청하고 있다든지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이제는 주도권 교체를 명확하게 하고 여기에 맞는 규제 시스템, 여기에 맞는 정부 어떤 체계들을 원하게 되면 산업적인 어떠한 요구들이 있었고 이것들이 공화당 트럼프와 같이 맞아 떨어지면서 사실은 이러한 권력 교체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후원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한테 선물이 올 거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산업 체계와 관련된 규제 체계가 변할 것이기 때문에 이 산업의 관련 산업의 발전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이 기대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어떠한 테슬라의 주가가 오르고 있는 거고 스페이스X는 IPO를 안 했으니까요. 기업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7월이었죠. 7월에 일론 머스크가 우리는 카 컴퍼니에서 AI 앤 로보틱스 컴퍼니로 전환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AI 컴퍼니, 로보틱스 컴퍼니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거는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거고 정부의 허가뿐만이 아니라 정부의 규제의 프레임워크가 바뀌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테슬라의 주가를 상승시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사실은 2024년에는 예상을 하지 못했어요. 저도 참 주식을 볼 줄 아는 눈이 짧다라고 저도 많이 반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기대치만이 올라가는 것이지 펀다멘탈이 변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이러한 주가의 상승은 펀다멘탈의 변화 없는 주가의 상승은 언젠가는 큰 조정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판단했었는데 사실은 테슬라의 핵심적인 이제 펀다멘탈은 FSD로 바뀌고 있는데요. FSD 버전 13이 2025년에 공개될 거로 예상을 했었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을 했었죠. 그러나 11월 마지막 주 땡스기빙 이 홀리데이 시즌 때 FSD 버전 13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평가가 전문가들의 평가들 같은 경우에는 FSD 버전 11에서 12 올라갈 때보다 12에서 13 올라갈 때 훨씬 더 퍼포먼스의 점프업이 더 크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세 번째 이유도 이거 여러분 대단히 보셔야 되는데 기관 투자자들의 사이에 포모가 발생했습니다. 구매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것 같다는 이런 분위기죠. 왜냐하면 테슬라에게 전통적으로 이 비어리시, 그러니까 즉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애널리스트들이 긍정평가로 돌아서기 시작했던 거죠. 이런 부분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즉 원래 테슬라를 좋게 보던 캐시 우드라든지 아크 인베스먼트라든지 이런 데서 긍정적인 평가를 계속해서 올려낸다는 것은 워낙 있었던 일이라서 애널리스트의 여론에 큰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으로 봤던 기업들이 긍정적인 입장을 바꾸게 되면 그 원인들이 그 이유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게 되고 다른 애널리스트들도 속속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게 되면서 목표 주가 상향에 경쟁이 붙어버린 거죠. 이런 부분들 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직접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텍사스 기가팩토리를 방문해서 FSD의 진척도라든지 신차 생산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면서 목표 주가를 또 상향 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포모가 발생했던 부분들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신기록을 갱신하는 이런 현상들이 좀 일어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테슬라 주가 상승의 계기는 당연히 있다고 보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 매우 편해졌다고 저는 봐요.
과거에는 여러 가지를 봐야 됩니다. 우선 기관 투자자들은 에너지 사업 부분도 테슬라 부분에서 테슬라 기업 가치 평가에서 이 밸류에이션 모델에 있어서 에너지 사업 부분, ESS 부분 또는 메가팩이라는 부분을 집어넣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저리티는 그냥 자동차 카 컴퍼니로 테슬라를 보기 때문에 자동차 내에서 순이익률이 어떻게 폭증할 것인가. 근데 여기에 중국차 자동차 시장들의 어떠한 중국 기업들의 성장에 대해서 두려움들을 갖고 있었고 또 계속해서 고환율 시대를 맞다 보니까 할부 금융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또 내수 시장의 침체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계속해서 자동차 수익률이 악화될 것이다. 왜? 테슬라도 자동차를 계속 가격 할인을 하다 보니까 수익률이 악화될 것이다 보면서 테슬라에 대한 기업 평가를 계속해서 부정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었는데요. 이 기관 투자자들의 테슬라 기업 평가 밸류에이션 모델에 FSD를 집어넣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FSD가 점점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관 투자자들 이제는 테슬라를 평가하는 제1의 기준이 자동차에서 FSD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직까지 FSD가 버전 13이 모든 미국의 차량에다가 지금 배포가 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점점 이 부분이 확산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구글에 검색하다 보면은 FSD 트래커 커뮤니티라는 웹사이트를 들어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가 그래도 그나마 객관적인 지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나오는 테슬라 FSD 13 타봤더니 짱이더라, 뭐 너무 좋다 이런 걸로는 객관적이지가 않죠. 왜냐하면 유튜브에 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긍정적인 부분들만 만들어내는 거죠. 가장 중요한 크리테리아, 그 기준점 뭐냐면 인간의 인터벤션, 개입 없이 몇 마일을, 몇 킬로미터를 얘가 자율주행을 했는가. 이 수치가 12에 비해서 버전 12에 비해서 버전 13이 월등히 증가해야 되는 수치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버전 13에 대한 배포의 범위가 작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테슬라 주가를 볼 때는 이제는 FSD가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가를만 봐도 테슬라의 주가를 예측할 수가 있게 되는 대단히 조금은 편해지는 부분이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 부분에서는 FSD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고요. 저는 2025년이 테슬라 주가의 폭발적 성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5년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접해보셨겠지만 텍사스와 곧 이어서 캘리포니아까지 FSD의 언슈퍼바이즈드 비감독하에서의 테스트가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공개 테스트가. 지금까지는 FSD 버전 13이라도 슈퍼바이즈드 인간 감독하에서 인간이 계속 핸들을 주시해야 되고 전방을 주시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고요. 언슈퍼바이즈드를 전면적으로 허가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이건 정부의 허가 산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테스트 데이터가 필요해요. 테스트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에서 언슈퍼바이즈드 인간이 감독하지 않아도, 인간이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도, 핸들을 보지 않아도, 심지어는 운전자 좌석에 앉아있지 않아도 작동하는 데이터를 정부 부처에 제출하고 정부 부처가 여기에서의 사고율이라든지 인간의 개입의 어떠한 빈도수를 측정을 해서 허가를 해주게 된다면 FS13이 이제 언슈퍼바이즈드로도 로보택시 나오기 전에도 허가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시기를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것은 테슬라에 대한 비판적인 언론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이러한 기성 언론들도 있을 거고 ABC 방송이라든지 CNBC라든지 이런 방송들도 있을 거고요. 엄청나게 테크 미디어들도 많을 거고 테크 유튜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면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에서 공개 테스트를 한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테슬라의 언슈퍼바이즈드의 이 드라이빙이 테슬라가 몰래 기가팩토리에서 자기네들만 알게 테스트하는 거하고 다르게 공개적 테스트를 받는다는 것은 사고나 실수가 발생하면 바로바로 보도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측하기에 뉴욕타임즈라든지 이런 테크 미디어는 특별 취재반을 꾸릴 겁니다. 특별 취재반을 꾸려가지고 테슬라의 언슈퍼바이즈드의 공개 테스트가 얼마나 잘 진행되는지를 관찰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사고가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사고가 생각보다 너무나도 적고 너무나도 성능에 대한 만족도 있게 테스트가 된다면 테슬라 주가는 스타쉽을 탈버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고, 하지만 여기에서 계속해서 사고가 난다든지 인간의 개입이 계속해서, 원격 조정은 테스트 기간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면 대단히 안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오히려 테슬라 주가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 또한 내포하고 있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지금 기술 평가에서 일부 기술 전문가들이 이미 테슬라 FSD 버전 13을 평가하고 있는데 나머지에선 점수를 좋게 봤는데 엣지 케이스, 특수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앰뷸런스가 갑자기 출연을 했을 경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에서 꽉 막힌 도로에서 앰뷸런스가 등장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정말 어렵게 차에 그 앰뷸런스 키를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자율주행이 과연 그것까지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앰뷸런스와 관련되어서는 척도 10점 만점에서 비보호 좌회전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버전 13이 9.2에서 9.4의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앰뷸런스 쪽에서는 4.1에서 4.2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끌어올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즉 정상적인 운전에서의 FSD 버전 13은 높은 점수를 받고 있으나 아직까지 예측하지 못하는, 예를 들면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하는데 아직 제설차가 안 다닌 상황이라든지 언덕길에서 눈이 내렸다든지 또는 밤길은 괜찮아요. 지금 밤길에서 FX 버전 13 같은 경우에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비가 오기 시작하면서 시야가 더 어두워진다든지 이런 엣지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서도 얼마나 또는 스쿨버스가 정확하게 스쿨버스를 인식해야 됩니다. 스쿨버스에서 학생들이 내리고 탈 경우에는 차들이 멈춰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버전 13 같은 경우는 인식하고 있는데 오류율도 있어요. 이런 오류율을 거의 제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많은 엣지 케이스, 즉 인간의 개입이 필요한 시기를 거의 제로로 만들어내는 것. 인간이 개입이 필요 없을 정도로 FSD가 잘 작동하는 조건에서는 테슬라의 지금 FSD 버전 13 같은 경우에는 인간보다 더 안전하게 운전하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운전이라는 상황은 항상 안정적이고 조건이 좋을 때만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안 좋을 때도 자율주행은 가능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테스트받는 것이 2025년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테스트의 결과에 따라서 테슬라 주가는 어마어마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죠. 여기서 테슬라가 좋은 점수를 받으면서 공개 테스트를 통과한다면 제도적으로 연방정부에 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허가가 받는 것도 첫 번째 좋은 소식이고요. 두 번째, 이것을 지켜보는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 기업들이 이 정도 되면은 우리가 개발하는 것보다는 테슬라의 FSD를 우리 차량에다가 집어넣는 게 더 낫겠다. 라이센스 사업을 하겠다는 협상이 곳곳에서 등장할 겁니다. 포드가 공식적으로 선언을 하고 우리는 테슬라의 FSD를 받아들이겠다. 심지어는 현대차나 기아차도 우리도 테슬라의 FSD를 받아들이겠다는 이런 뉴스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 테슬라의 주가는 정말 스타쉽을 탈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건데 실패를 해서 테슬라가 1년 뒤에 다시 한번 공개 테스트를 해보겠다. 좀 더 개선을 한 다음에 이러면 테슬라 주가는 대단히 크게 떨어지게 될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도전을 테슬라는 2025년에 앞두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 폭스콘도 보셔야 되는데 폭스콘이라는 회사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폰을 만드는 회사죠. 아이폰의 전체 세계 생산량의 70%를 만들고 있습니다만 폭스콘이 이제 자동차의 TSMC가 되겠다는 걸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TSMC가 뭡니까? 설계는 예를 들자면 엔비디아가 하지만 설계는 브로드컴이 하지만 설계는 암이 하지만 만드는 것은 TSMC가 만들죠. 폭스콘이 뭐냐면 디자인은 포드가 해도 좋고 현대가 해도 좋고 심지어는 네이버가 해도 좋고 구글이 해도 좋고 메타가 해도 좋다. 우리는 다 만들겠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에 지금 공장을 인수해서 2025년부터는 미국에서도 전기차가 폭스콘이 만드는 전기차인데 화이트 레벨입니다. 즉 브랜드명을 안 갖고 원하는 브랜드들에게 붙여주는 것이 시작이 되고 지금 인도에도 공장을 짓고 있고 인도네시아에도 공장을 짓고 있어요. 자, 폭스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여기다가 기본적으로 테슬라의 FSD를 달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기업이 벌써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는 거고요. 포드도 오래전부터 양산했는데 이것이 바로 라이센스를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테슬라의 라이센스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전기 같은 경우에 테슬라식 충전기를 갖다가 어댑터 하나만 만들면 되지만 우선은 카메라 8대가 테슬라가 원하는 위치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하드웨어 4가 지금 테슬라 차량에는 모두가 장착이 됩니다. 여기 두 개에는 대단히 좋은 추론 칩, 하이엔드 칩이 두 개가 부착되어 있고요. 이 하드웨어 4를 모든 차량에서 설치를 해주고 자동차에 대한 제어권들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작동이 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즉 소프트웨어가 돌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하드웨어 구비 장비를 갖춰야 됩니다. 이렇게 되려면은 포드 같은 경우가 만약에 도입을 하려고 한다고 그래도 생산 공정 자체를 다 바꿔줘야 되는 거죠. 여기에는 1년 내지 2년이 소요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실제로 FSD를 갖다가 라이센스에 세우는 것은 1년과 2년이 걸릴 수 있지만 이 협상이 시작되고 그것에 맞춰서 생산 라인을 바꾼다는 것은 미래의 100% 확률로 예측 가능한 시장에서 FSD가 돈을 벌어들이는 거죠. 라이센스 비용을. 이것은 현재의 주가에 바로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 협상 자체의 시작 또는 라이센스의 계약의 체결만으로도 이것은 미래의 예상 가능한 매출이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주가에 반영될 수 있고 이건 바로 펀다멘탈이죠. 이거는 미래의 매출이긴 하지만 펀다멘탈과 직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테스트가 통과할 경우에 최소한 2-3개의 전체 그 OEM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 기업들이 테슬라하고 라이센스 협상을 시작할 수가 있고 그 라이센스 계약이 2025년 내에 끝날 수가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테슬라의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로봇 택시가 2026년부터 시작이 되던 2027년부터 시작이 되던 저는 한 2027년 정도가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 전에 언슈퍼바이즈가 통과가 되게 되면 FSD 구독자가 우선 늘어날 거고요. 북미에서. 그 다음에 중국 또한 FSD를 허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주도의 미국 정부하고 중국 정부의 갈등은 정말 진심을 다한 갈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미국 정부는 시진핑의 몰락
정권의 몰락 같은 것을 목표로 했다라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중국 정부의 몰락이 아니라 중국 경제를 미국 경제가 압도하는 것이고 중국에 뺏겼던 제조업을 미국으로 가져오는 것이고 미국의 경제와 국방력이 중국을 압도하는 것이거든요. 그것만 된다라면 나머지는 비즈니스 딜을 하는 스타일이 트럼프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이든 정부에서는 북한하고 협상도 제대로 안 했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만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중국 정부가 모르고 있겠어요? 그러면 절대로 꽃놀이패인 테슬라를 죽이지 않습니다. 트럼프와 협상하기 위해서라도 테슬라에게 처음에 테슬라에게 되게 우호적이었던 것은 일종의 매기 효과였죠. 중국이 전기차 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가장 선진화돼 있고 앞서 나가고 있는 테슬라를 중국 시장에서 판매하게 함으로써 중국 자동차 기업이 쫓아가야 될, 모방해야 될 목표 지점을 설정해 줬던 거고, 중국에서 만약에 트럼프와의 협상의 가치가 있어서 테슬라에게 FSD를 허가한다면 그 협상의 가치도 있지만 마찬가지의 매기 효과, 즉 FSD를 갖다가 중국 지역에서 허가해 줌으로써 중국 기업들이 쫓아가야 될 기준점을 마련해 준다는 부분에서 중국에서도 FSD가 허가될 가능성이 2025년에 대단히 높게 되는 거죠. 그러면 FSD 시장이 미국 시장도 크지만 미국 시장보다 더 큰 것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동차 시장의 규모 1위는 중국 시장입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디지털 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소비자들에게 높은 편이기 때문에 FSD 구독 시장도 크게 확장될 수가 있는 것이죠. 당장의 로봇 캡, 그러니까 사이버 캡, 로봇택시 사업을 중국에서 시작하지 못하더라도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테슬라 차량에서의 FSD 구독수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반영할 수가 있고요. 심지어 중국에서 특정 기업이 FSD에 라이센싱을 하겠다, 이런 또 판도는 바뀔 거라는데 이것까지는 저희는 기대하지 않더라도 저는 정부 허가에 따른 미국보다 더 큰 규모의 구독자가 형성되는 것, 미국에서도 FSD 구독자가 늘어나는 것, 미국 기업 중에 자동차 기업 중에서 하나, 유럽 기업 자동차 기업 중에서 하나 정도, 또는 폭스콘 이 정도에서의 라이센스 기업이 만약에 2025년에 등장한다면 이거는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가 있고, 이 부분의 가능성을 벌써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GM의 크루즈 사업 포기입니다. 포드는 이미 일찍이 포기했고, 자, 그럼 여러분들 기성 자동차 업체 중에서 자율주행에 대해서 라이센스가 아닌 독립적인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 있느냐? 지금 유일하게 유럽에서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레벨 3를 하고 있어요. 근데 레벨 3도 매우 제한적인 조건들, 밤에는 안 되고 비가 오면 못 하고 속도도 얼마 이상 못 내고 이렇게 제한적으로 지금 FSD3를 하고 있는 수준이고, 나머지 폭스바겐, 포르쉐를 포함한 폭스바겐이죠. 또는 아우디를 포함한 폭스바겐, BMW 이런 데서는 지금 자율주행 제대로 지금 진척도 안 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르노나 또는 스텔란티스를 가지고 있는 피아트나 그다음에 시트로엔이나 푸조 이런 기업을 하고 있는 스텔란티스도 지금 자율주행 제대로 안 하고 있죠. 미국의 기업은 이제 아무데도 없죠. 웨이모에는, 구글의 웨이모에는. 전통 OEM 기업 중에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여러 군데 투자를 하고 있어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 아마존에서 지금 캐나다 기업을 인수했죠. 죽스라고 하는 조그만 미니버스예요. 미니버스에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근데 이건 정해진 노선에서 자율주행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이런 부분에다가 현대도 투자를 했고, 또는 이스라엘 기업인 모바일 아이라는 데 투자를 했고, 영국 기업인 웨이모가 아니라 웨이브라는 곳에서 투자했고, 현대도 다양한 곳에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국내 기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지만, 현대 자체가 여러분 자율주행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는 소식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10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한 GM마저도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기아차도 손잡을 가능성이 있고요. 일본 차 중에서 여러분 자율주행 어디까지 왔는지 소식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죠. 자율주행이 되는 차는 스마트폰이고 자율주행이 안 되는 차는 피처폰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피처폰이 나오고 스마트폰이 나오면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소비가 옮겨갈 가능성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FSD 라이센싱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은 대단히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FSD 성공은 테슬라의 모델 3를 성공해서 2020년과 21년 사이에 테슬라의 주가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신고가를 지금 깨고 있는데, 이 신고가를 깬 것만이 아니라 다른 레벨의 주가가 저는 충분히 형성될 수 있다. 하지만 리스크는 있다. 공개된 테스트에서 실패할 경우. 이럴 경우에는 대단히 폭락할 수도 있고, 대단히 테슬라의 어떠한 다음번 주가 성장이 대단히 긴 기간 동안 지연될 가능성도 분명하게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많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11월 말에 막 테슬라 주가가 오를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테슬라 주가가 $400가 넘어가면, 아마 여기 댓글을 다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다른 방송 나가서 조건을 달았어요. 펀다멘탈이 변하지 않으면서 $400가 넘어가면 제 주식의 25%를 팔겠다라고 저는 마음을 가졌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테슬라 주식을 사면서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펀다멘탈의 변화 없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런 기대치만으로 올라가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넘어서면 저도 그래도
그래도 주식을 한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규칙들을 세워 나가야 되는 거고 기대만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규칙에 의해서 투자하는 버릇과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25%는 팔아야지라고 차익을 실현하겠다는 걸 떠나서 좀 그런 원칙을 세웠었는데 저는 제가 11월 말에 FST 13이 나오는 거 보면서 대단히 테슬라가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것 또한 기술 또한 펀더멘탈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유보를 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테슬라에 투자했냐면 매달 일정액으로 테슬라 주식을 사왔어요. 한 번도 한 달도 빠놓지 않고 테슬라 주가가 얼마든지 간에 계속해서 사왔었는데요. 제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트럼프 당선 이후에는 지금까지 테슬라 주식을 한 주도 구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저는 그전부터는 좀 팔란티어를 투자를 했었고 사실은 다른 주식들 좀 샀어요. 로켓랩이라든지부터 시작해서 메타도 좀 더 사고 몇 군데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제가 큰 돈을 투자하는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만 제가 투자할 수 있는 이 잉여 그 돈을 가지고 여윳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테슬라는 못하겠고 최종적인 결론은 저는 다시 테슬라에 투자를 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수익률을 저는 어차피 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의 관점에서 테슬라만큼 수익률을 만들어줄 것은 크립토 외에는 없다. 근데 제가 크립토에 대한 자신감이 좀 없기 때문에 크립토는 제가 펀더멘탈 분석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크립토에 대한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크립토를 못 가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환율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환율이 심지어는 1,500원이 가도 환율의 차익을 극복할 수 있는 투자처 그리고 25% 세금 저는 그것도 걱정하지 않아요. 25%의 세금을 내도 좋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투자처 이것을 찾는 것이 저는 올바른 지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테슬라는 25%의 세금과 환율의 어떤 차이를 갭을 극복해 줄 수 있는 장기적인 수익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에서는 그 펀더멘탈 상에서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다만 내년에 두려운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FSD도 좀 두렵고요. 사실은 신차 출연들이 나오면서 차량의 매출량들이 어떻게 만들어질지도 좀 두렵고요. 또는 2024년 4분기 실적도 사실 두렵습니다. 24일 날 테슬라 주식이 7% 올랐던 거는 아마 2024년 4분기에 역대 실적을 테슬라가 기록할 것이다. 중국에서 워낙 매출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2023년 판매량은 올해 2024년에 더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 때문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요. 지금 이제 중국에서 많이 팔리고 있지만 유럽에서는 두 자리 숫자 정도로 감소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유럽 내수 시장이 안 좋으니까 지금 중국의 판매량이 워낙 좋아서 그걸 상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왜 중국에서 많이 판매가 되겠습니까? 물론 1차적인 이유로는 중국 정부가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은 없지만 오래된 내연기관을 차량을 판매할 경우에 그래서 신차를 살 경우에 보조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보조금이 지금 전기차 구매로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 전체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구매가 중국에서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더 큰 이유가 있죠. 바로 모델 Y 주니퍼 페이스리프트의 내년 출시입니다. 내년 출시를 하다 보니 테슬라 입장에선 재고를 다 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엄청난 가격 할인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많이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중국에서 큰 폭의 모델 Y에 대한 가격 할인을 하고 있고 모델 Y는 지금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가격 할인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4분기 실적을 1월 말에 발표한다면 테슬라의 자동차 부분에서의 에너지 부분을 빼고 자동차 부분의 순 매출의 마진율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매 가격 빼기 비용이 우리가 자동차 부분에서의 순매출 이익률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판매 가격이 지금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테슬라는 매 분기마다 생산 비용을 절감시켜서 대당 평균 생산 비용을 절감시키고 있어요. 이것도 테슬라의 놀라운 혁신력인데 이 비용 내려가는 것보다 판매 가격의 하락폭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수익률이 떨어질 거예요. 수익률이 떨어지면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는 테슬라가 새로운 페이스리프트 만들면 이거 더 팔릴 거고 기대치에서 왜 주가가 내려가냐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의 머저리티는 테슬라가 여전히 그 밸류에이션 모델에 FSD를 집어넣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지 머저리티는 아직까지도 카 컴퍼니, 자동차 부분에서의 순 매출 이익률이 대단히 중요한 테슬라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이 부분이 하락하게 되면 기관 투자자들이 이 부분에 대한 부정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에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반드시 온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2월 말쯤에 트럼프가 또 취임하면서 새로운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FSD에 대한 선물 보따리를 푼다든지 여러 가지 보따리를 풀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는 그런 걸 기대해요. 일론 머스크가 IRA법, 그러니까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폐지를 일론 머스크도 동의하고 있고 트럼프도 그 폐지하겠다, 당선 취임 첫날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취임 첫날 폐지하면 테슬라 주가에 안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테슬라보다 GM이나 포드나 현대자동차가 만약에 전기차 보조금이 미국에서 사라지면 더 큰 타격을 입겠지만 테슬라도 여러분 타격을 입습니다. 여러분 테슬라
테슬라 USA 들어가가지고 가격표를 보시면 모델 3 가격이 29,500달러로 적혀 있어요. 근데 그거는 7,500달러의 보조금을 생각해서 아예 빼기를 해놓은 거죠. 그리고 테슬라가 5,000달러의 무료 충전 쿠폰을 줍니다. 충전소에서. 요거까지도 가격에 연놨어요. 7,500달러고 더하기 5,000달러, 즉 12,500달러를 뺀 거예요. 그러니까 즉 모델 3 가격은 4만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면 당장에 7,500만 달러가 크고 5,000달러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지금 당장 돌려받는 것도 아니고 그거에 대한 사용권이니까 현재 목돈은 지금 3만 달러가 넘는 차량인 거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7,500달러 사라지면 거의 4만 달러가 넘는 차량에 대한 부담감은 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일시적으로 위축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분기의 판매량이 둔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그걸 원할 거예요. 폐지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지금 일론 머스크 2025년에 테슬라가 뭘 계획하고 있습니까? 신차를 출시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신차는 다 지금에 있는 모델 3, 모델 Y보다 더 저렴합니다. 모델 Q도 뭐 있고요. 이 모델 Q는 당장 중국 시장에 진출하겠지만 모델 3와 모델 Y의 일종의 저렴한 버전들도 내년에 출시가 되는데, 이 출시가 될 때쯤에 인플레이션 감축범이 완전히 사라지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이 딱 맞아야 돼요. 트럼프도 뭐 당장에 없애겠다 하겠지만 없애겠다고 추진을 시작해도 진짜로 그 보조금이 사라지는 시기는 2, 3개월이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법도 좀 바꿔야 되고 시행령을 만들어야 되고 뭐 이렇기 위해서는 하원과 상원도 통과해야 되고 이미 통과된 법이니까요. 이걸 없애는 데는 2, 3개월이 걸릴 거예요. 1월 말로 기준을 한다면. 그러니까 2, 3개월 안에, 즉 3월 말까지는 테슬라의 신차의 양산이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모델 3와 모델 Y에 떨어지는 매출이 신차가 메꿔주면서 치고 올라가줘야 매출량의 증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타이밍도 내년에 테슬라의 주가를 볼 때도 좀 미세한 부분이지만 이것이 뭐 로켓이다 아니다, 이건 전혀 로켓은 아니죠. 로켓은 아까 말했던 스타쉽은 FSD의 공개 테스트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도 내년에 장애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장애를 보면서 흔히 말하는 바이 더 딥, 주가가 조정받을 때 들어가야 될지, 또 매크로적으로 볼 때는 주가라는 것이 영원히 올라갈 수는 없는 거니까 S&P 500이 언젠가 S&P 500이 조정을 받을 시기에 들어가야 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될지, 원래 하던 대로 매달 정액을 사는 정액 분할 매입 방식을 해야 될지를 제가 이번 연말에 해가 넘어갈 때 결정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결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죠. 방법을 바이 더 딥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월 정액으로 계속 구매를 할 것이냐, 아니면 차익 실현을 했다가 다시 또 들어갈 것이냐, 이것 여러분들의 투자의 리스크에 대한 여러분들의 취향에 따라 결정할 바라고 보고요. 이건 전적으로 개인적으로 하실 선택이라고 보는데 저는 다 나쁘지 않다고 봐요. 지금 차익 실현을 하시고 그리고 다시 들어가는 방법이 있으신 거고, 그리고 아니다, 나는 그것과 관계없이 롱 하겠다. 왜? 테슬라의 주가는 $1,000, $2,000 갈 것이기 때문에 저는 $1,000 갈 것이라는 데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것이 언제가 되냐가 중요한 건데, 그때까지 내가 여유 자본으로 충분히 가지고 있을 수 있다면 굳이 올해 차익 실현하고 세금 내는 것보다는 그거를 롱해서 나는 $1,000대 차익 실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금 팔 때가 아닌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어떻게 보시느냐, 테슬라가 내년에 텍사스에서의 또는 캘리포니아에서의 공개 테스트에서 통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당연히 지금 차익 실현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독일에서 공부를 했을 때, 독일에 살면서 한 12년을 살았었는데 가장 충격을 받았던 것은 주식을 투자하면 1년 사이의 시세 차익은 100% 세금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당시 3인당 정부였던 슈레더 정부가 법을 바꿉니다. 6개월로. 6개월 안에서의 시세 차익은 다 세금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냐면 다 펀드에 가입을 하죠. 펀드에 가입을 하고 애널리스트를 믿고 맡기고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많이 하고요. 요즘은 그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독일도 많이 늘어났고요. 미국은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인 인구 중에서 50%가 넘습니다. 거기에는 대부분 또 기금이라든지 연기금이라든지 뭐 각종 기금들이라든지 펀드 투자도 많이 있고요. 하지만 덤프머니, 개인 투자자들도 있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중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보니까 대단히 기업의 투명성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감독의 권한도 많이 세고, 그래서 뉴욕 증권거래소의 권한도 대단히 세고요. 또 이런 데에서 잘못 재무제표를 할 경우에는 바로 보고서가 나오죠. 그러면 바로 숏이 들어가죠. 이런 식의 어떠한 나름대로의 장치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중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세금도 25%나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국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버려셔야 될 습관은 단타 매매를 하겠다, 이 습관은 완전히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을 투자하는 방법은 펀다멘털에 대한 것과 기대치가 항상 상승작용을 하는 것은 한국 주식이나 미국 주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펀다멘털이 소문이나 입소문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재무제표.
재무제표죠. 재무제표에서 마진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 회사의 캐시플로우는 어떻게 되느냐, 카피탈 익스펜디처, 그러니까 즉 장기 투자죠. 그러니까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 어디다가 투자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매출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인가, 이 부분을 보시는 것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즉 그로스 마진하고 캐시플로우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그 다음에 카피탈 익스펜디처를 세 가지를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봅니다. 이걸 보면서 이 회사가 중장기적으로 매출이나 순이익을 얼마나 증가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보시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구매하는 방식은 말씀드렸던 두 가지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펀드나 레버리지는 제가 추천하지 않는 거니까요. 개인적으로는 펀드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일 경우, ETF 투자를 안 할 경우 직접 다이렉트로 그 기업의 주식을 구매할 경우에는 월정액, 일정액을 계속해서 주가와 관계없이 투자하는 것. 물론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상승 시기에는 두려우시겠죠. 뭔가 주가가 조정기라든지 이럴 경우에는 월정액 투자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 더 딥 전략을 쓰시기도 하고, 이미 많이 있는 분들은 커버드 트레이드라고 해서 일부를 콜옵션과 풋옵션을 갖다 섞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론들을 조금 새롭게 좀, 원래 기초적으로 다 원래도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한번 정립을 해보시고 나는 어떤 방향을 정하겠다라고 정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선 또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는 매크로 정보를 보시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매크로 정보에서 이번에 연준이 뭐 이자율을 내리면서도 대단히 매파적으로 나오면서도 독특하게 또 그 제롬 파월의 발언록, 여러분 페드에 들어가시면 그날 연설문을 찾아보실 수 있는데 그때 4페이지하고 5페이지 이쪽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인플레이션 앞부분에다 얘기해놓고 분명히 잡 크리에이션이 지금 우리가 기대치만큼 만들어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니까 즉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자율을 낮춰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 연설문 들으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자율을 낮출 거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대단히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발언들을 이어나갔단 말이죠. 이러면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일시적일 수도 있고 장기적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하고 항상 같이 보셔야 될 것은 잡 크리에이션, 어떻게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 금융정책이나 재정정책에서 어떤 정책들이 만들어질까에 대한 마크로 부분을, 미국 시장에 대한 매크로 부분 반드시 보셔야 돼요. 미국은 차트만 보고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오면, 이렇게까지 올해 S&P 500이 이렇게까지 상승을 했는데, 작년에도 상승하고 올해도 2년 연속 상승했는데 이것이 3년째에도 상승할 것인가? 전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전 그래서 한두 번의 조정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조정이 안 온다면 지금이 고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도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매크로적으로 여러분들 보실 때 사이클을 그리는 것이니까, 사이클이 분명히 이제는 조정을 2025년에는 반드시 맞겠구나 생각하시면 현금을 워렌 버핏처럼 구축을 해놓으셨다가 들어가시는 것도 충분히 추천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투자는 그냥 기초로 돌아가신다라는 입장을 여러분 세우셔야 되고, 물론 봉도 지지선이라든지 이런 건 보셔야 되겠죠. 지지선이라든지 뭐 이런 건 보셔야 되겠지만, 뭐 봉 몇 개니, 뭐 2봉 다음엔 다음 봉이 뭐 6봉 다음에 뭐, 이런 거는 미국 주식에서 통하지 않는 지식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 지양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초를 탄탄히 하시는 것, 이런 부분들을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초를 충분히 탄탄하게 하고 기업에 대한 정보를 좀 더 확실하게 갖고 있다면, 미국은 아까 전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일하고 유사하게 기업의 재무제표의 투명성들을 워낙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신뢰할 수 있고, 흔히 말하는 작전 세력에 의해서 붕괴되는 이런 일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신뢰를 갖고 들어갈 수도 있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2003년인가 2004년에 이제 미국에 있었던 9.11 사건 이후에 CIA가 갖고 있는 벤처 캐피탈에서 투자를 했고, 지금 트럼프 정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피터 틸이 공동 창업자로 나섰고, 또 지금의 CEO인 알렉스 카프가 같이 공동 창업으로 있었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걸 온톨로지라고 하는데 이 개념은 필요하면 좀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이러한 테러리스트를 찾아낸다든지, 그래서 실제로 오사마 빈 라덴을 찾아내는데 팔란티어가 기여를 했죠. 그리고 또는 금융사기를 찾아낸다든지, 또는 불법 이민자를 찾아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부 부분에서 이 기술력들을 키워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온톨로지라는 기법을 쓰는데요. 여러분, 온톨로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온톨로지는 쉽게 얘기해서 각각 개별적인 데이터들의 관계를 얘기해줘서 그 의미를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의미는 내가 분석하려는 사람들의 목적에 따라서, 내가 불법 이민자를 잡아내려고 한다, 또는 금융사기를 찾아내려고 한다, 또는 지금 한반도에서의 어떠한 북한 군들의 동태를 파악하려고 한다, 목적에 따라서 데이터의 의미는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간의 관계들을 제대로 설정해서 목표에 맞게서 의미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데이터로. 이 불투명한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명쾌한 의미를 찾아내는 것, 이것이 온톨로지 기술이라는데 이거는 엄청난 누적 효과, 즉 러닝 커브라고 하는데 학습 효과가 필요합니다. 정말로 많은 데이터 속에서 학습해보면서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요. 팔란티어는 처음부터 이 방법론을 썼지만 이 학습 효과가 높지가 않았어요. 이 학습 효과가 언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한 달 내에 팔란티어 대표가 젤렌스키를 만나러 들어가죠. 들어가서 무상으로 팔란티어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모든 기술력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일어나는 전방에서뿐만이 아니라 후방, 즉 후방이라고 한다는 것은 시민들도 계속 경제활동을 해야 되고 학교는 운영돼야 되는 거고 버스는 다녀야 되고 여기까지 다 팔란티어가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엄청난 기술적 진화를 이뤄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워룸이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작전실이죠. 우리가 작전실 하면 장교들이 있고 별들이 있고 막 스타들이 앉아가지고 전쟁을 지휘하는 본부인데 지금도 많은 지휘본부는 20, 30명, 50명, 100명이 있습니다만 팔란티어 작전본부는 2명만 들어가면 돼요. 모든 데이터들을 중간에서 예를 들면 레이더 데이터 또는 열감지 센서 데이터 또는 심지어 소셜미디어에서 사람들이 올리는 데이터도 의미 분석을 해줘. 목표에 맞는 의미 분석. 저기에 찍혀있는 저 러시아 탱크가 어디로 이동하는 건지 아니면 서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하면서 전체가 분석이 되면서 그리고 패턴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지금 저 탱크 부대가 발견된 탱크 부대는 이동 중이다 아니면 내부 훈련 중이다 이동을 하면 어디로 갈 확률이 70% 속도는 얼마로 이동할 것이다 그럼 드론 공격을 통해서 충분히 제어할 수 있다 이런 판단들을 이루어져서 작전을 수행하게 해주는 거죠. 자, 이것이 거버먼트 즉 팔란티어가 갖고 있는 고담이라고 하는 플랫폼입니다. 그 다음에 파운드리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요. 이건 누구냐? 기업을 위한 거예요. 기업도 공급망에서 올라오는 벤더들이 하고 있는 생산량의 공정들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리고 신제품의 지금 현재 판매량들을 판단해서 재고가 언제쯤 바닥이 날 것인지를 판단하고 또 소비자들의 트렌드, 경쟁 업체의 판매량들을 분석해서 아하, 우리가 그렇다면 몇 월쯤에는 신상품을 반드시 내야 되구나. 아니다, 우리의 재고량들이 줄이기 위해서는 신상품의 출현 시기를 늦추고 지금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 즉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가져올 수 있는 그래서 이 부분의 서비스 이름이 이제 파운더리라는 서비스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즉 데이터 분석과 이것을 통해서 AI를 통해서 패턴화해서 의미를 만들어내, 그러니까 패턴들을 찾아내서 의사결정들을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유럽에 있고 미국에 있는 수많은 경찰 당국들, 국방 당국들, 안보 당국들 이런 부분에서도 팔란티어 기술을 쓰고 있지만 기업들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 이것이 지금 팔란티어에 있어서 대단히 유의미한 매출 증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이건 다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마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중요한 거는 아까 학습 효과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아, 그럼 우리도 팔란티어 같은 기업을 만들어야지. 만들려면요. 이거는 온톨로지 기술은 정말 어마어마한 트라이얼 에러가 필요합니다. 근데 팔란티어는 벌써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이만큼의 학습 효과 트라이얼 에러를 쌓아냈는데 처기 시작한 업체들 여기까지 쌓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사가 없습니다. 거의 팔란티어에.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정부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거버먼트에서 이러한 국방이라든지 안보라든지 또는 금융이라든지 증권사나 은행에서도 팔란티어를 많이 씁니다만 AI 정보 즉 정부 조직도 뭐냐면요. 고위직 공무원들은 다 보고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부 부처에서 나오는 이러한 다양한 어떤 데이터들, 예를 들자면 부동산을 치면은 주택의 공급이 어떻고 수요가 어떻지 이런 것들 다 일일이 데일리로 국토부에서 뭐 하겠습니까? 매일매일 보고서 써가지고 대통령까지 올리는 거거든요. 수많은 중간 단계 이 부분을 지금 트럼프 정부는 다 날려서 팔란티어로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AI 정부가 지금 뭐 IT 정부, 디지털 정부처럼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 시장이 다 팔란티어 시장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팔란티어는 이러한 온톨로지, 데이터의 의미를 찾는 기술을 시작으로 해서 여기에 그 다음에 AI가 결합합니다. AI가 결합해서 이러한 소프트웨어로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지금 국방과 안보 쪽에 쓰이고 기업에 쓰이고요. 또 하나 여러분 12월 달에 초에 보도됐던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가 한국에서도 다양한 언론들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팔란티어 또 앤드릴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무인, 제트 무인 항공기를 만드는 앤드릴이라는 곳과 컨소시엄을 외치고 여기에 오픈 AI도 들어오고 여기에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에서 들어와서 스타링크가 결합되는 거죠. 이러한 여러 개의 스케일 AI라는 기업도 들어와서 하나의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미국의 방위산업체였던 전통 방위사업던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이라든지 이러한 프라임 기업들하고 대체하면서 미국의 방산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어마어마한 돈들이 지금 걸려 있고요. 이 방산산업의 미국의 방산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될 경우에는 다른 나라들도 연쇄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높게 되는 거고요. 방산산업에도 팔란티어가 대단히 강력한 컨소시엄의 주체가 되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팔란티어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사실은 매출 대비 주가라든지 순이익률 대비 주가는 너무나도 비쌉니다. 사실은 기대치가 많이 적용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팔란티어의 매출이라든지 순이익률이 다른 기업을 압도하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될 수가 없는 건데요. 이제는 사람들이 볼 때는 티핑 포인트를 지났다라고 지금 보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제까지는 예를 들자면 유럽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논쟁이 많았어요. 경찰들 시스템에도 많이 도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범죄율을 예측하는데 이 예측률이 정확하게 흔히 말해서 반도체라면 수율이죠. 수율이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제 계속 진화시켜야 되니까 정책적으로 썼던 거거든요. 근데 이 수율이 좋아지고 있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이 수율이 좋아지면서 기업들도 은행권에 써봤더니 좋더라, 또는 대형 기업들도 써봤더니 좋더라라는 흔히 말하는 간증 같은 것들이 많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너도 나도 없이 줄을 서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에도 팔란티어 코리아가 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기업들하고 협상들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팔란티어는 사실 현재 매출이나 수익률보다는 미래 매출과 수익이 경쟁 구도가 없고, 근데 팔란티어를 도입하면은 도입한 회사들의 수익률이 좋아지는 것이 입증되어졌기 때문에 팔란티어에 대한 기대치가 좀 높고 주가가 올라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 보셔야 될 것이 팔란티어의 알렉스 카프가 대단히 많은 10억 달러에 달하는 주식을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10억 달러어치의 주식을 팔아서 엄청나게 돈을 번 거죠. 10억 달러를 벌었으니까요. 근데 이거는 이제는 더 이상 안 오를 것 같아서 10억 달러에 판 게 아니라 조건에 걸려 있었어요. 주식이 얼마 정도 가면 나는 성과로 내 주식의 일부를 판매하겠다라고 이미 뉴욕 증시에다가 신고를 해놓았던 가격이에요. 그 정보가 사실 6월 달에 유출이 됐거든요. 이 기업의 매니저들이 얼마에 판매하겠다라는 신고가들이 60달러도 있었고 75달러도 있었고 80달러도 있었는데 그것들을 올해 안에 또는 내년 초에 실현하겠다라는 문서들이 나오면서 저도 그거 문서를 보고서 팔란티어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올해 말, 2024년 말, 2025년 초에는 그런 목표 주가를 달성하겠다라는, 그래서 그 경영진들의 보너스라든지 이런 거를 챙겨주겠다라는 것들의 의지가 있었고, 이게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이런 자신감이 있구나라는 차원에서 시그널들이 이런 것들이 나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팔란티어가 계속해서 지금보다 조정기는 분명히 맞을 거예요. 조정기는 분명히 맞을 거지만 앞으로의 어떤 매출 성장률은 대단히 가파르게 성장할 가능성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5년에도 올해 올랐던 것처럼 300%가 넘는 성장을 할 것이냐에서는 당연히 퀘스천을 갖고 있습니다만 저는 여기에서 멈출 거라고는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우선 방산 산업에서의 패러다임 전환을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F-35는 멍청한 거다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방산 전문가들이 좀 비웃었어요. 왜냐하면 이 이유를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스텔스 기능, 물론 그건 F-35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번에 판명이 된 것은 스타링크, 지구를 완전히 감싸고 있죠. 레이더에는 스텔스 기능이 작동을 합니다. 레이더는 스텔스를 잡아낼 수 없어요. 스텔스 기능이 있는 물체를. 그래서 스텔스 비행기라든지 스텔스 함정이라는 잡아낼 수 없지만 적외도 위성 스타링크는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으로 오는 러시아와 중국의 스텔스 기능들은 다 잡아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러시아는 못 만들고 있지만 중국은 저궤도 위성을 띄우고 있습니다. 스타링크처럼 많지는 않지만 매달 꾸준하게 저궤도 위성은 중국은 전략 자산으로 지금 띄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중국에서는 스텔스 기능이 작동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스텔스 기능이 작동할 수 없는 비행기에다가 5천억 달러에, 그리고 1시간에 4만 달러가 들 거예요, 운영 비용이. F-35 같은 경우는. F-22는 더 심하죠. 그래서 F-22는 보편적인 전략자산기로 확대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비용을 들여서 만들 이유가 있느냐라는 첫 번째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2차 대전과 미소 냉전을 겪으면서 성장했던 이러한 방산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너무 비싸고 그리고 제작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요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미국 국방부는 3번에 걸쳐서 디펜스 스트래티지, 국방 전략을 변화시킵니다. 이건 바이든 정부 때 여러분 일어났던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올해 10월 달에 있었던 거예요. 선거 한 달 전에 있었던 미국 국방 전략의 변화는 뭐냐면 faster and cheaper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무기는 faster, 빨리 만들어져야 되고 치퍼하게 만들어져야 된다. 왜? 적대 국가의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에,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현무가 좋다고 얘기를 해요. 천무가 얼마 있는지 저 잘 모릅니다. 그냥 1000발 있다고 생각해보죠. 1000발 했는데 북한하고 우리가 전쟁이라는데 1000발을 썼어요. 근데 북한이 안 무너져요. 그럼 1000개 더 만들려면 한 2년 걸릴 겁니다. 그럼 2년 동안 전쟁을 어떻게 합니까? 요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
뼈저리게 미국이 느낀 게 그거예요. 치퍼 패스터가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 돼야 된다. 패스터, 빨리 만들려면 뭐냐면 모듈 방식이 돼야 돼요. 방산을 위해서 특화된 물체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중에서도 만들어지고 있는 물체를 모듈로서 결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치퍼, 즉 빠르게 만든다는 건 결국은 싸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앤드룰이 만들고 있는 발키나라든지 이러한 무인 드론은 전통적인 드론하고 다릅니다. 미국이 만들고 있는 드론도 사실은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이 만드는 거예요. 하나에 1억 달러, 2억 달러가 넘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비싼 드론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앤드룰이 만드는 드론은 수백만 달러인데요. 제트 엔진을 가지고 있어요. 고체 추진 연료를 가지고 있어서 최고 속도가 마하입니다. 마하로 날아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미국의 국방 개념을 공군이 뭘로 봤냐면 CCA라는 걸 만들어요. 제가 영어를 잘 발음이 안 좋지만 Collaboratory Combat Air Force 뭐 이런 개념으로 해서 뭐냐면 F-35 인간이 조정하는 거는 딱 한 대만 필요합니다. 편대를 이루어서 보통은 공군이 공격하지 혼자 날아가진 않잖아요. 편대를 이루어서 날아갈 때 인간이 조정하는 건 한 대만 있고 발키니라든지 안드리를 만드는 제트 무인 드론이 같이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편대를 이루는 건데 이 드론의 가격은 F-35의 100분의 1 가격이에요. 그러면 훨씬 치퍼, 패스트하게 만들어서 F-35가 지금 100대가 있다면 100대의 편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대규모 그 공군 집단이 만들어지는 거죠. 또 하나 이 제트 드론의 특징은 뭐냐면 비행기하고 인간이 운전하는 전투기하고의 경계선도 모호하게 만들지만 크루즈 미사일하고 경계선도 모호하게 만들어요. 요번에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 때 드러났던 첫 번째 개념이 일본어를 섞었죠. 가미가제 드론이라는 것이 여러분 생겼던 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미가제 드론이라는 것은 심지어는 우크라이나는 일부는 마분지로 만들었어요, 드론을. 그래서 폭탄 싣고 가가지고 수십억, 수백억 하는 탱크에다 갖다가 자살 특공대 드론들을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만들어냈던 개념이 뭐냐면 드론을 정찰 위성과 공격 위성으로만 쓰지 않고 크루즈 미사일과의 경계선을 없애버린다는 것이 미국의 이번에 전략 방향이 정해진 겁니다. 그러면 크루즈 미사일은 대단히 여러분 고가의 미사일이에요. AI가 장착된 드론이 크루즈 미사일의 속도 대단히 빠릅니다, 여러분. 마하까지 날아가야 돼요. 빨라가지는 이 드론으로 날아가서 미사일 역할을 해버리는 거죠. 근데 크루즈 미사일보다 훨씬 더 저렴해요. 그리고 발사할 때도 막 추진 장치에다가 잠수함이라든지 뭐 이런 추진 장치도 뭐 대단히 고성이 아니죠. 드론처럼 띄우면 돼요. 띄우는데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리 날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개념으로 바뀌면서 전략 무기의 개념이 바뀌는 건데 어디서 만들었습니까? 호로위츠라든지 피터 틸 뭐 이런 사람들이 투자한 실리콘밸리 기업이에요. 이 안드리를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페이스북, 지금은 메타로 이름 바꾼 데다가 여러분 퀘스트, 페이스북에 만들었던 이 VR 기계를 만들어서 매각했던 기업이에요. 그 매각했던 돈으로 안드루를 만든 거고 여기에 실리콘밸리의 돈들이 들어온 겁니다. 안드루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M&A를 합니다. 여러 기업들을 M&A에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번에 호주에 납품했던 고스트라고 하는 무인 잠수함, 일종의 드론형 잠수함을 지금 호주 해군에다가 지금 안드루는 납품하고 있는데 이것도 본인들이 만든 회사가 아니라 인수한 거예요. 이미 미국 국방부하고는 관계를 터놨기 때문에 하나하나 만드는데 또한 여기다 중요한 안드루의 특징은 뭐냐면 다 소프트웨어가 단일합니다. 운영체계가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탱크의 운영체계 들어보셨어요? OS? 비행기 OS 들어보셨습니까? 잠수함의 OS 들어보셨어요? 앤드릴은 모든 무기체계 OS를 통일시킵니다. 그게 라티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운영체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운영체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시장악 작전실에서 필요한 팔란티어의 고담이 찰떡궁합인 거죠. 그러면 훨씬 더욱더 정밀하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고담이라는 이 플랫폼 위에서 앤드릴이 가지고 있는 라티스라는 운영체계에 의한 군사작전들이 다 진행될 수 있는 겁니다. 훨씬 더 빠르게 효과적으로 공격과 방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앤드릴과 팔란티어는 찰떡궁합이라는 거고요. 이번에 거기에 또 오픈 AI도 결합을 했어요. 오픈 AI는 뭐가 중요하냐? 드론 방어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드론을 할 때 한국에서도 북한 드론이 왔을 때 그걸 못 잡아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잖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레이더에 드론이 보이는데 뭐하고 구별이 잘 안 되냐면 새떼하고 구별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새떼인지 아닌지를 눈으로 보면서 계속해서 노하우를 학습 효과, 러닝 커브를 가져가면서 이걸 인식하는 것이 사람이 합니다. 한국은 지금 수도방위 사령부에서 그 드론 방어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그 학습 효과를 키웠던 친구들이 좀 있으면 항상 제대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불러서 교육을 해서 교육하는 사람은 물론 있죠. 교육을 다시 해서 새떼하고 드론을 구별할 때쯤 되면 또 제대하고. 여기에 그러니까 AI가 도입이 안 된 거예요.
여기에 오픈 AI가 들어가서 패턴들을 보고서 저것이 드론인지 새땐지를 구별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어 시스템에는 오픈 AI가 들어가는 거고요. 또 전쟁의 개념에서 여러분 적진을 향해서 예를 들면 북한에 우리의 탱크가 들어가고 뭐 장갑차가 들어가요. K1 뭐 이런 애들이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얘네들이 통신 설비가 있는데 통신에 방해 통신이 들어오면은 블라인드가 되잖아요. 아무것도 못 보고 그 적진 속에서 배치하게 됩니다. 거기에 SK나 KT가 5G만 깔 수도 없잖아요. 여기에 뭘 연결합니까? 요즘은 스타링크를 연결하는 거죠. 스타링크가 모두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스타링크에 요만한 안테나만 다 달면, 그래서 요즘 여러분 대한항공 타셔서 인터넷 되시잖아요. 스타링크 때문입니다. 스타링크가 이제는 모든 비행기에, 배에, 탱크에, 모든 전략 자산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통신이 된다라는 거고, 이 통신이 어디에 연결됩니까? 팔란티어의 고담에 연결되는 거고, 이 통신을 연결한 이 장비에는 레티스라는 안드로이드를 만드는 운영체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는 훨씬 더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이나 지금까지 전통적인 방산업체가 만들었던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파괴적으로 전쟁이 지속되더라도, 장기화되더라도 전쟁을 이겨낼 수 있다는 방산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하는 거고, 여기에 또 하나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이번에 뭘 맡았습니까? 정부 예산 효율성위원회 도지라는 걸 맡았잖아요. 그러면 국방비 아껴야 돼요. 국방비 어디서 아낍니까? 로키드 마틴의 F-35를 줄이면 돼요. 앞으로 더 생산하는 거 스톱하고 여기 있는 것만 운영하고. 왜요? F-35가 완전히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한 대씩은 필요해요. 편대를 구성하는데. 그러면 더 생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 예산의 10분의 1만 써도 나머지가 지금 다 가능해지고 더욱더 파괴력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국방비를 절약하는데 국방력은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정부는 맨하탄 프로젝트 for 디펜스 AI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AI가 아니라 국방 AI를 맨하탄 프로젝트를 하겠다. 맨하탄 프로젝트가 뭡니까, 여러분? 1943년부터 46년까지 미국이 핵폭탄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프로젝트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 2기 초기에 이 부분을 시작을 하겠다라는 거고, 2025년, 내년이죠. 2026년 압도적으로 빠르게 국방 프레임워크를 완전히 바꿔서 중국을 압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이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니라 다 계산 속에서 있다라는 거고, 대단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미국의 어떠한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제가 뭐 그럴 투자자도 아니고 그럴 생각도 없지만, 제가 정말 투자자라면 로키드 마틴 보잉에 숏 들어갈 것 같아요. 고점일 수 있죠. 저도 사실은 이것이 고점이냐 아니냐 항상 여러분 기대 가지고 투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대 가지고 투자하게 되면 이 종교 같은 투자가 되게 됐죠. 그래서 사실은 저도 지금은 고민하고 있어요. 저는 팔란티어 주식을 액면가로는 700만 원어치 샀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산 거 아니죠. 이렇게까지 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진솔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요. 저는 근데 한 200% 정도의 수익률을 거두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작은 투자를 했지만 저도 지금쯤이면 일부를 그 커버드로 해서라도 팔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 스스로 목표 주가를 정하고 있어요. 그 목표 주가를 이번 연말에 확정할 생각이고, 그걸 이상이 올라가면 이번에는 한 40% 정도를 차익 실현을 할 생각이에요. 세금을 25% 내더라도. 왜냐면 저는 아직 배우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제가 연말정산이나 이런 거를 두려워해서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저는 가지고 있어요. 저는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목표 주가를 내부적으로 설정해 놓고, 그러나 나머지는 롱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때에 따라서 저는 추가 매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저가 매수 들어갈 수 있는 주식은 찾기 어려워요. 그건 S&P 500의 지수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S&P 500 지수가 지금 현재 미국에서 저가 매수 찾는 것은 저기 진짜 모래밭에서 뭐 찾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가 매수보다는 분산 투자를 하면서 미국의 기업들에 대한 학습을 조금 해나가는 시기가 좀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드릴 수 있는 조언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팔란티어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100%를 빼지는 절대 않을 거고요. 맥스 한 40%를 뺄 생각이 좀 있습니다만, 그 시기는 올해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번에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거는 저한테 대단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컨소시엄을 형성을 하고 실제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저는 도지에서 어떠한 예산 삭감 절차를 밝힐지를 지금 밝힐 수는 없거든요. 트럼프 취임 이후에 전략을 발표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트럼프는 2기 행정부입니다. 2기 행정부라는 것은 집권 이제 4년이 임기인데, 집권 3년 차하고 4년 차는 아무리 강력한 대통령도 레임덕 현상이 올 수밖에 없어요. 다음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집권 1년 차하고 2년 차에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몰아붙여야 되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1기 집권 때는 사실 계획도 별로 없이 당선이 됐었어요. 누가 트럼프 될 거라고, 힐러리가 다 될 거라고 다 100%다 된다고 다들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공화당 싱크탱크에서도 집권 마스터 플랜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명확하게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지라는 것도 있어서 도지가 어떠한 정책을 발표하면서 국방에서 확실한 프레임워크를 걸겠다. 여러분, 록히드 마틴이 순수하게 그래 바뀌니까 우리는 물러날게, 역사적으로 사라질게, 빠이빠이 하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록히드 마틴의 후원금 받은 하원의원과 상원의원들이 헌드레드예요. 엄청난 갈등을 할 거예요. 막말로 그런 음모론도 있잖아요. 뭐 케네디를 이런 방산업체에서 죽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예요, 여러분. 그 정도로 이거는 대단히 심각한 중냐 사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록히드 마틴이 후원했던 것이 국회의원만 있겠어요? 미국의 그 많은 국방부에 일하는 별들 다 퇴역하고 어디서 일해요? 방산업체에서 일해요. 어마어마한 이해의 카르텔입니다. 이거를 트럼프가 깨겠다 그러면 트럼프가 좋겠습니까?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그걸 실행하겠다면 정말 뭐 익사하고 싶죠. 그래서 이 갈등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도지의 계획을 보시고서 팔란티어의 주가가 저는 크게 오를 수 있다는 거고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요? 갈등들이 수면에 오르면서 정말로 막 뭐 총질이 오가는 건 아니더라도 계엄이 오가는 건 아니더라도 정말 심각한 갈등으로 양상이 나면서 이 도지의 계획이 실패로 들어가거나 국방부를 장악하려고 하는 이 소프트웨어가, 즉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장악하려고 하는 실리콘밸리의 세력이 3일천하로 끝날 수도 있겠죠. 이랬을 경우에는 팔란티어의 주가는 다시 하락의 국면으로, 아무리 펀다멘탈이 좋아도 미래의 매출의 성장이 셀링, 일시적으로 이 천장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팔란티어 주가는 올라가다가 더 이상 상승이 멈추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지의 계획이 매우 현실적으로 나오고 그래서 국방 예산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대한 저항선들을 충분히 일론 머스크라든지 트럼프라든지 공화당의 상원과 하원들이 뚫어낸다라는 신호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팔란티어 주가도 로켓을 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을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맞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예스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항상 한국 주식도 여러분 처음 시작했을 때 학습 기간이 있었고 뼈아픈 시기들을 분명히 다 통과하셨을 거라고 좀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미국 주식으로 간다고 해도 분명히 뼈아픈 학습의 시간들이 필요하니 처음부터 큰 돈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드릴 만한 어떤 접근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국 주식에 되게 소액으로 다양한 곳에, 그러니까 레버리지에 막 투자하시고 막 이러시기보다는 소액으로 다양한 기업들에 투자하면 여러분들의 관심도가 높아지실 거잖아요. 그러면서 미국 주식의 사이클이라든지 미국 주식의 흐름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을 공부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도 여기가 그래도 나한테 제일 맞구나, 또는 여기가 더 좋겠구나, 이런 것들도 생기셔야 되고, 미국 주식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의 시간이 최소 몇 개월, 짧게는 6개월,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좀 당장이라도 시작해야 한다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한국의 주식에만 한다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국 경제의 꼭 내수시장의 어떤 침체라든지 수출시장의 침체에 의해서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이 몇 년 더 갈 거다, 이런 걸 떠나서도 한국은 아직까지 주식시장에서의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좀 적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정보 부분에서는 한국어로 돼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셔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얘기할 텐데요. 요즘 유튜브 한국 채널도 좋은 데가 많지만요, 유튜브 미국 채널도 좋은 데 정말 많습니다. 다 번역되고 정리해주고 이런 서비스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꼭 책이 아니더라도 유튜브 속에서도 대단히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학습의 기간이, 사전 학습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이 사전 학습의 시간들을 반드시 가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장 시작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만 레버리지라든지 대규모 투자는 조금 지양하시고 지금 소액 투자로 분산 투자를 해보시면서 경험과 학습을 해보시는 것이 좋다. 그리고 지금은 S&P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라는 기회를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마셔라. 저가 매수의 기회는 거의 미국에 없다. 하지만 이것도 사이클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정은 온다. 반드시 하락은 온다. 그 하락의 시기에 나는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시는 것이, 근데 그 하락의 시기까지 학습의 시간이 있으니 하락이 될 때까지 그럼 난 안 하고 기다려야지.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 학습하시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셔서 학습을 하셔야 흔히 말하는 바이 더 딥 전략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셔서 학습을 시작하시는 것, 미국 기업에 대한 배움의 어떤 기회들과 시간을 가지시는 것, 그래야 딥이 왔을 때, 더 딥이 왔을 때 들어가실 수가 있다는 거고, 조정이 왔을 때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조정이 올 때 그때부터 시작하겠다? 이거는 그냥 나 처음부터 대학교 가겠다라는 거예요. 초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건너뛰고, 물론 그 정도로 태어나서부터 천재이신 분들은 들어가셔도 되죠. 바로 대학에 조기 입학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이 아니시라면 여러분들 초중고 고등학교를 빨리 미국 시장에 조정이 오거나 딥이 오기 전에 들어가실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AI가 가장 중요합니다. AI가 미국에서 패러다임을 지금 바꾸려고 하죠. 휴머노이드 로봇도 사실은 AI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만들어진다는 건 여러분 자본주의가 탄생했던 원리를 꺾어버리는 거거든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생기면 여러분 자본주의의 정점은 흔히 말하는 세계화죠. 세계화가 뭡니까? 데이비드 리카도라고 여러분 경제학 언론에서 배워보셨을 거예요. 비교 우이론이래 가지고 내가 사실은 저걸 잘 만들 수도 있지만 나보다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친구한테 토마토 농사는 시키고, 나보다 더 잘하는 파프리카 농사는 쟤한테 시키고, 나보다 소를 잘 키우는 사람한테 소를 키우고,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한테 시키는데 내가 가장 잘하는 거에 나는 나의 모든 자산을 집중해서 하게 될 거고, 이것을 물물 교환을 하고 거래를 하고 무역을 할 경우에는 전체 경제가 좋아지고 나도 좋아지고 다 좋아진다. 이것이 이론적으로 볼 때는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 우이론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분업화가 이루어진 거고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발생하게 됐던 것이 뭐냐, 미국에서 제조 인력이 다 중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업자가 생겼는데 그분들이 다 서비스업을 할 정도로 다 막 대학 교육을 나오고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실업자들이 증가하게 되는 거고 빈부격차가 심화됐던 거죠. 여기 일론 머스크가 냈던 아이디어는 뭐냐면, 예를 들자면 그럼 미국에서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도입하면 제조업을 다시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 갖고 온다고 여러분 공장이 100%가 다 로봇에 의해서 작동되지는 않죠. 하지만 중국의 최저임금보다도 저렴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을 보실 때 보셔야 될 것은 저 기계가 막 쇼를 하고 덤블링하는 게 아니라 저 로봇의 가격이에요. 저 로봇의 가격이 최저임금보다도, 중국의 최저임금보다도 비싸면 그래도 중국에서 저가 인력으로 생산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러면 데이비드 리카도 법칙이 통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중국하고 경쟁해서 제조업을 한국으로 가져오고 미국으로 가져오려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중국의 최저임금보다도 싸야 되고 심지어는 인도의 최저임금보다도 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도 그런 식으로 이제 궁극적으로 바뀌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저는 2030년 전후에서 발생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세계 경제의 기본적인 작동 논리가 바뀔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떤 세계가 만들어질지는 좀 더 봐야 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웃풋이라고 하는 Y는 이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생산성 곱하기 노동력이죠. 생산성을 계속해서 높이는 건 기술이죠. 기술이 계속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거죠. 그것이 AI죠. AI가 대표적으로 앞으로 생산성을 높여줄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L이에요. 그러니까 노동력의 숫자를 증가시킬 수 없어요. 특히 한국은 인구가 감소하면서 노동력이 계속해서 줄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지 않으면 우리 한국은 경제가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 L이 어느 정도는 유지해줘야 되거든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올라가면 여러분 뭐가 올라가냐면 이 L이 커지는 거예요. 노동자 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냥 6천만 대의 로봇을 투입하면 6천만 대 노동자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경제학 방정식이 생겨서 저도 이것이 어떤 경제를 이룰지는 상상하기 되게 어렵지만은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데요. 이런 방향을 나아가기 위해서 AI 투자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로보틱스에 결합하기 위해서도 AI가 필요한 거고, 자율주행에 필요하기 위해서도 AI가 필요한 거고, 방산산업에 성장하기 위해서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도 AI가 필요한 거고, 그리고 지금 AI가 투자되고 있는 것은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AI 에이전트 시대 경제의 주인이 바뀐다 이런 책에도 썼던 것처럼 고속도로를 깔고 있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칩은 고속도로예요. 여기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도 고속도로고,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드는 것도 고속도로죠. 경부고속도로하고 호남고속도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들은 한다고 한국 경제가 좋아지나요? 아니요. 한국 경제 좋아지려면 고속도로 위에 승용차가 다니고 관광버스가 다니고 트럭이 다녀야 돼요. 이 자동차가 물류를 움직이면서 경제의 유동성들,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경제 가치를 비교 우위를 만들어내면서 지역 내에서도 경제를 부흥시켰던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 말이 맞는지 모르지만 고 정주영 회장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현대건설이 경부고속도로를 지면서 건설로 고속도로 지면서도 돈은 많이 벌겠지만 떼돈을 벌겠는 건 자동차겠는데? 그래서 만든 게 현대자동차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서비스예요. 스마트폰으로도 아이폰과 만들었던 애플과 갤럭시를 만들었던 삼성전자가 돈 벌었지만, 여러분 어떤 기업들이 돈 벌었습니까? 쿠팡이 생겨나고 토스가 생겨나고 카카오톡이 생겨나고 수많은 앱들이 만들어지면서 스마트폰 경제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AI 경제의 마지막 퍼즐은 뭐냐면 수많은 AI 서비스예요. 수많은 AI 서비스가 사람들이 이게 AI 서비스인지도 모르고 새로운 서비스, 전통적인 서비스보다 완전히 다른 서비스를 쓰면서 이 경제가 커져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신규 산업인 아까 말했던 자율주행 사업들, 그 다음에 로보틱스가 AI와 결합되고 방산이, 밀리터리가 AI가 결합된 것들도 또 층층이 쌓이겠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AI에 의해서 다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2025년에 얼마나 일어나느냐, 이거에 따라서 지금 AI 거품론이 정말로 터질 것이냐. 거품론은 전 거품 맞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메타, 그 다음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 4개 기업이 2024년에 AI 관련 투자를 여러분 2천억 달러를 넘게 했습니다. 100조가 넘는 돈, 부채 없이 한 돈인데요. 단일 4개 기업이 이 정도로 특정 기술에 투자한 건 인류 역사상 액수로는 처음이에요. 근데 여기에 레비뉴가 있나요? 매출이 있나요? 없어요. 아직 눈에 띄는 매출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거품론 얘기하는데 거품론 많습니다. 근데 거품은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도 있고, 터져서 나쁜 것일 수도 있고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2025년에 이 거품이 안 터지려면 최소한 4개 기업이 그렇게 많은 투자를 했으니까 아마존은 750억 달러를 했어요, 여러분. 아마존 혼자서. 최소한 4개 기업만 볼 때는 그 정도 매출을 낼 수 있는가를 내년에 보셔야 됩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로 가보죠. 마이크로소프트는 AI 투자를 통해서 잘한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주식 많이 올랐죠. AI 기업이라고 해서.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즉 클라우드 서비스의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서로 AI에 특화된 어떤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클라우드 매출 구조가 늘어나니까 AI 매출이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챗GPT는 많이 쓰지만 코파일럿 많이 쓰시는 분들 없으시잖아요. 코파일럿이 사실은 실패했어요. 이 부분을 내년에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 이것이 MS에게는 과제입니다. 그걸 못 바꿔낸다면 MS는 지금보다 더 크게 성장하기는 되게 어렵다. 분기마다 두 자릿수의 매출 성장은 MS도 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업의 매출이 무조건 성장한다고 주가는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주가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야. 매출 성장한다고 해서 올라는 갈 수는 있지만 반드시 올라가진 않아요. 매크로적인 상황도 봐야 되고, 그리고 장기적인 전망이 어두워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얘네 AI에 이렇게 투자했는데 겨우 매출 두 자릿수 성장에 그치고 있어라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긍정적인 요소, 애저의 증가, 그리고 또 요즘 다이나믹스 365라고 해서 기업들이 쓰고 있는 서비스에다가 지금 에이전트 서비스를 결합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좀 보셔야 되는 거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양자 칩 만들었다, 웨이모 요즘 잘 된다 해서 요즘 주가 많이 오르고 있죠. 저는 구글이 정말 기술 투자 잘하고 있고, 또 제미나이 2.0도 훨씬 더 훌륭한 서비스를 만들어내면서 평가가 좋고 있어요. 이거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죠. 알파벳의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소지만 하락시키는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AI 검색입니다. 한국도 12월 중순부터 AI 오버뷰라는 서비스를 조금씩 시작하고 있고요. 내년엔 더욱더 전면하고, 네이버도 AI 브리핑이라는 서비스를 하죠. 자, AI 검색 서비스가 과연 카니발리제이션 효과, 즉 잠식 효과, 즉 전통적인 검색 광고 시장을 얼마나 잠식할 것인가. 답변만 본다라면 사람들이 굳이 거기 있는 광고를 클릭할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반드시 줄어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인가. 즉 검색 시장이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고, 그리고 AI 검색 요즘 경쟁 업체가 많으니까 메타도 AI 검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위험 요소는 여기에서 검색 광고의 매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구글은 이 포인트를 여러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AI 검색 시장이 어떻게 재편되는가에 따라서 구글의 주식은 내려갈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요. 메타는 저는 기본적으로 롱의 포지션을 가셔도 좋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메타는 클라우드 사업이 없는데도 막대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라마라는 걸 만들고 있고, 이 인공지능의 것을 오픈소스로도 풀고 있지만, 제한적인 오픈소스입니다만 오픈소스로 풀고 있지만 대부분을 자사에 적용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내년에는 인스타그램 매출이, 광고 매출이 페이스북을 능가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광고의 효율성이 대단히 좋아지고 있어요. 여기에 AI가 붙었거든요. 그전에는 여러분들 항상 들으셨죠. 메타는 개인정보 이슈가 있어요. 개인정보 어떤 걸 가지고 또 돈 주고 사서 광고를 붙이다 보니까 맨날 개인정보 침해했다 이런 소송 걸리고 벌금 내고. 근데 이 부분, 그걸 대부분 요즘 어떻게 대체하고 있습니까? AI로 대체하고 있어요. 광고를 어디에 노출시킬 것인지, 광고의 효율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AI에 적용되면서 매출에 직접적인 기여를 해주고 있다는 거고, 메타가 최근에 내놨던 오리온이라고 하는 AI 글래스, 그러니까 VR, XR 뭐 이런 것이 아니라 AI 글래스로 요즘 많이 가고 있고, 그건 구글도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호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어떤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것인가를 본다라면 메타는 대단히 장기적으로는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지금도 대단히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마존은 한국에서 여러분들 잘 모시지만, 아마존은 저는 AI가 거의 수직 통합되면서 대단히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마존은 4개 기업 중에서 가장 뒤처졌다고 보는데 갑자기 거의 치솟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11월부터인데요. 노바라고 하는 자체 LLM 거대 언어 모델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AI 칩, 엔비디아로부터 계속해서 독립하고 싶어서 AI 칩을 있는 데이터 센터를 지금 벌써 건설을 하고 있고, 여기에 자체 설계한, 물론 TSMC가 생산한 AI 칩을 집어넣고 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를 연결하는 뭐 소프트웨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단히 방대하게, 그리고 아마존이라는 웹사이트에 요즘 들어가 보면 루퍼스라고 하는 쇼핑 에이전트가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매출에도 많은 기여를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AI 에이전트 부분에서도, 자체 부분에서도 많은 성과를 내고 있어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서도 물론 테무의 공격이라든지 한국에서는 많이 인기가 없지만 시인이라든지 알리익스프레스의 공격을 어떻게 방어하냐가 아마존에게는 숙제고, 또는 미국에서 커지고 있는 틱톡 샵의 공세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는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만, AI 부분에서는 아마존은 대단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브로드컴 같은 경우 이제 또 내년도에는 브로드컴이 커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브로드컴은 여러분도 아시는 것지만 통신 모뎀 칩에서부터 시작을 한 기업이고, 지금 애플의 아이폰에 들어가고 있는 모뎀 칩은 다 브로드컴이 만들고 있죠. 브로드컴이 지금 하고 있는 시장은 이제 흔히 말하는 ASIC라고 하는 맞춤형 AI 칩이죠. 이 부분에 대한 설계 능력이 뛰어납니다. 왜 설계 능력이 뛰어나냐면, 설계에 대한 노하우도 갖고 있지만 각각의 이 구성 요소들, GPU, CPU, 거기에 메모리가 있는데 이 연결하는 이 통신망, 이 통신 기술, 이더넷 기술이 대단히 훌륭하기 때문에 칩 설계에 대한 자체 갖고 있는 IP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애플이 원하는 대로, 구글이 원하는 대로 설계를 잘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TSMC를 통해서 물론 패키징을 하고 만들어내겠죠. 그리고 VM웨어라고 해가지고 클라우드망에 있는 소프트웨어도 한 기업도 사가지고 이것도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어 성장의 잠재력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엔비디아가 위축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것은 블랙엘로 올라갔고 블랙엘이 아직 발열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곧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블랙엘 다음 버전도 있고요. 엔비디아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최소한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체 ASIC이라는 ASIC라고 하는 맞춤형 GPU를 AI 칩을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애플도 지금 브로드컴하고 협상하고 있죠. 쓰려고 하고 있지만 100% 이걸로 대체될 때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거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매출로 나와서 브로드컴의 재무제표를 봤더니 AI 칩으로도 예를 들자면 엔비디아 얼마를 냅니까? 76% 막 78%의 그로스 마진을 내잖아요. 하드웨어로 이런 마진 내는 기업이 어디 있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주식이 올라갔던 거잖아요. 그러면 브로드컴도 설계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걸 TSMC에 제작해서 팔아서 마진율이 그렇게 나와줘야 돼요. 거기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고 실제로 그렇게 나온다면 브로드컴의 주가는 더 오르겠죠. 근데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마진율을 보니까 마진율은 아직 엔비디아에 미치지 않더라. 엔비디아의 매출에 비해서 절대적인 수치는 뭐 10분의 1도 안 되더라. 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정도 올라왔던 것이 유지될 가능성들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가능성과 위험성들을 이런 기업들 다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기업들의 어떠한 펀다멘탈에 대해서는 이 기업들 말고도 오늘 이제 M7에다가 브로드컴까지 쳐가지고 요즘 또 새로운 신조어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M7과 브로드컴 외에도 뭐 대단히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서는 AI 기업으로도 존재하고 있고 또는 전력 기업들도 존재하고 있고 또 다양한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